동의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 내용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일단 298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이 300명이니까 2명 빼고 다 참석한 겁니다. 네. 찬석이 160표 정도 나왔고요. 반대가 134표 나왔습니다. 무효 3표 나왔고요. 기권 1표가 나와서 그 헌법재판관과 그 대법원장이 공석이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 어제부터 이 맨투맨 전략이라고 해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이 표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략이 결국엔 통했군요. 여유롭게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표수로 보면. 160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150만 넘으면 됐기 때문에 10표 정도를 더 얻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롭게 통과를 했는데요. 통과를 가결이 될 거라는 예측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설득들이 좀 먹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국당이나 바른당 입장에서는 가결될 때 가결되더라도 아마 국회에 기록은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인사긴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진보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 판사로 그 분류가 되는 분인데 어쨌든 전국에 있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대법원장이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재편되는 네.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가결될 때 가결돼도 반대표를 남겼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탈한 바른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태경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은 혼자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네.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의 김희수 사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현직 당 소속 장관들까지 총출동했다면서요. 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5명이나 현재 그 국회의원이 그렇죠.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건설 수주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취소하고 바로 투표장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뉴욕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도종환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 따라서 미국에 가서 평창 올림픽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마저 취소를 했고요. 네. 나머지 김영주 장관은 지방 행사 일정이 있는데 투표소로 나왔습니다. 자, 뭐 장관들까지 해외에 있는 장관들까지 총 출동해서 표결에 임했는데,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 후보자 통과될 때까지 학연이 큰 몫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와요. 학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명수 후보자가 이제 부산고를 나왔죠. 네. 그래서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동안 했다라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정은 의원이라든지 윤상직 의원 등이 이제 부산고를 나왔는데 김 의원은 좀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SNS에 글을 올렸죠. 아예 40년 동안 내가 지켜본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다 라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찬성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표결에서 김희수 후보자 이후에 지금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유야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종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거를 서열하게 된 그러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떠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까지 걸었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결과는 맞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난번에 이제 김희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또 김명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갈 경우에 호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염려를 했던 것 같고 또 여권에서도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거의 맨투맨으로 정말 그렇죠. 전력 질주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아까 보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나가는 김동철 원내대표 팔짱을 끼면서 뭐라고 속닥속닥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또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네. 땡깡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또 이제 김희수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는 약간 또 다른 점이 있고 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160표로 이렇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큰 한숨을 돌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부결됐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굉장히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은 맞고요. 그 반증하듯이 대통령이 직접 대표한테까지 전화를 했고 결국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크게 한숨을 돌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네. 앞으로 이제 보면은 국회에 대한 협치 전략을 여권은 정말 정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법안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어떤 국민의당에 맡길 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전략으로 이 대국회 협치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권이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네.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소야대 대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될지 당청이 이번을 계기로 좀 제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도 계속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느꼈을 것이고 자 앞으로 국회 협치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탑10에서 가수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에 16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김광석 씨에 이어서 이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타살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광석 씨 유족 측과 아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 등 이 재산 분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서연 씨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게 됐다. 서혜순 씨는 이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비밀로 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부분. 김광석 씨의 재산을 놓고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분쟁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김광석 씨의 딸은 숨진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숨진 다음에 법원에 이 저작권과 재산권에 관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아직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게 소송이 또 두 차례가 있었고요. 네. 첫 번째 소송은 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됐고 네. 두 번째 소송은 또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해서 참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해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요. 요약을 하면은요. 이게 2007년에 딸이 사망을 했고 2008년에 딸이 저작권이 딸에게 귀속한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왜냐면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원심 판결, 2심 판결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그런 판단을 법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2심의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08년에 대법원 2008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 딸은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2심 재판의 변론 종결이 언제였냐, 사망 전이었냐, 후였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2007년에 이미 김광석 씨의 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과 저작권을 원래 딸이 가질 수 있었는데 사망한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재산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미 서현 씨는 숨져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재산권과 저작권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김광석 씨의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 김광석 씨의 딸이 배우자도 없고 또 직계 비속도 자녀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직계 존속인 이 어머니죠. 서혜순 씨. 어머니가 결국은 상속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서혜순 씨가 딸이 살아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던 이유가 혹시 이런 법원의 판결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서희순 씨가 딸이 살아있다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네. 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직은 주장에 불과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혹시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냐. 네.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쪽으로 확 지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소송의 진행 과정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설령 거짓으로 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그런 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작권과 재산권 도대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꽤 많은 돈이네요. 예, 그 100억 원대 저작권이 뭐 제일 크죠. 일단 네. 음반을 김광석 씨가 4장, 네. 그 4장에 대한 저작권이 대략 1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빌딩이 하나 있었고요. 대구의 스토리하우스 운영권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뭐 1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 재산 현재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는 아내가 관리를 하고 아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딸에서 귀속이 됐던 거 혹은 자신에게 들어왔던 거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도 김광석의 작곡 작사했던 곡들이나 혹은 불렀던 것들이 음원 수익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이 음원 사용료들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김광석 씨와 관련된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곡 사용료 혹은 이 곡을 아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내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김광석 씨의 딸 김서연 씨가 이 10년 전에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김광석 씨의 다른 친지들, 서연 씨의 다른 친지들은 이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광석 씨의 형이죠. 김광복 씨와 채널A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께 항상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상호 기자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연이가 하와이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진짜 행방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 기자님이 그러면 위임장을 써달라 해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전혀 몰랐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상호 씨와 함께 이 김광석 씨의 형은 오늘 이 검찰에 김광석 부녀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하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혜순 씨,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상호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혜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훈 씨는 연일 지금 굉장히 단정적으로 서해순 씨에 대해서 이 악마라는 표현, 그러면서 마치 살인자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사건은 애당초 이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어쨌든 그 딸인 서연 씨가 2007년 12월에 급성 폐렴에 의해서 사망했다. 요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이고요. 네. 그 굉장히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수사를 통해서 얼마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 서연 씨의 경우 당시에 경찰이 부검까지 했습니다. 부검까지 했는데 감기약 성분 같은 거는 있었지만은 지금 저 이상호 기자라든지 이런 측에서 제기하는 농약에 의한 타살 이런 것들은 그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이 저희 채널A 기자를 통해서도 취재가 됐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당시 부검 기록, 부검을 했던 의사, 경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는 어쨌든 타살 의혹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한 건 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엄마가 장례식도 안 치르고 또 핏줄인 삼촌에게도 그 밖에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함이 있으면 밝히든지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또 특이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광석 씨의 딸을 병원으로 싣고 왔던 119 구조대원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일단 이거를 사건으로 본다면 2007년 12월 23일 새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고생이던 김광석 씨의 딸을 싣고 갔던 그 119 구급차, 여기에 분명히 대원이 실려 있을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대원 입장에서도 여고생이 죽었다면 뭔가 특이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을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의로운 그 대원이라면 기억이 난다면 좀 그 신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어떤 부분이 지금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실려갈 때 이미 죽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살아있었던 상태였는지 이 부분을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여고생, 그 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증언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여러 가지의 사건의 그 단서를 잡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줄 만한, 그걸 또 증언해줄 만한 대원을 찾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의견은 제보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민석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병원에 가기 전에 숨진 상태로 이송이 됐다, 호송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니까 검찰이 이 내용을 다시 정식 수사를 할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